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습니다. 국내 식료품 가격이 OECD 평균보다 1.5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신선식품의 생산성이 떨어진 데다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환율 등 대외 환경 불안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시장 통제가 약화된 탓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추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과도하게 오른 식료품 가격의 원인 파악을 지시했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식료품 가격 상승이 기후변화나 소규모 영세농 등 구조적 원인에 더해 이 정부의 시장 통제 기능 약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유통망이 과점화돼 있고 일부 가공식품 대기업과 유통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며 가격 결정에 담합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몇 개 가공식품 회사도 그렇고 유통회사도 그렇고 과점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죠. 과점하고 있으니까. 특히 바나나 같은 수입 농산물을 예로 들며 공급이 충분한데도 해외와 국내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현상에 주목하며 이는 정부의 시장 감시와 통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체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연 2% 내외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큰데요. 지난 8월 기준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4.8% 상승해 최근 1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 역시 4.2% 상승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 물가는 최근 5년간 25% 상승하며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네,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대응책 지시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나 설탕 등 원재료 생산 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 결과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빵이나 라면 등 가공식품 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윤에 비해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회사들의 이윤이 과도하게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밀가루나 설탕 등 주요 원재료의 수입 확대 가능성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만약 원재료 수입이 어렵다면 이를 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과거 산업보호 목적의 규제라도 지금 시점에서 국민 부담이 크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불필요하거나 악용되는 제도는 적극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재료 기업의 이윤 추구가 소비자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된 현실에서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로 9월 정규장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약세장일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9월 코스피 지수는 주요국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렇다면 10월 시장은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코스피가 주요국 중 수익률 1위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약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의 9월 월간 수익률은 7.48%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 월간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건데요.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달은 지난 6월 13.86%였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작년 말 종가가 2,399.49였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는 올해 들어 42.7%로 상승률을 더 높였습니다.
9월 수익률을 주요 국가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9월 들어 지난밤까지 뉴욕 증시에서 S&P 500이 3.11%, 나스닥이 5.29%, 다우가 1.69%를 월간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밤을 봐야겠지만 코스피와는 뭐 그중에서 가장 높다는 나스닥도 좀 격차가 있고요. 9월에는 아시아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홍콩 항생 지수와 대만 각권이 6%대, 일본 니케이 225도 5%대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9월에 좋았지만 코스피에는 못 미쳤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지금 유럽 증시를 봐도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파키스탄 같은 이런 주요 신흥국들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높은 지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9월은 계절적 약세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게다가 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시장 코스피가 마이너스 1.83%를 기록을 하면서 거꾸로 가면서 당초에 이제 9월 시작할 때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고 9월은 또 이제 전통적인 약세장이라는 측면 인식이 이제 9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게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요인으로 9월 코스피의 강세를 해석을 합니다. 반도체, 정확하게는 이제 삼성전자의 부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인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9월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집계를 해보니까 20%가 넘습니다. 코스피보다 3배 정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9월 이제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6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했고 이 기간 7조 4천억 원을 넘게 샀습니다.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에 5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몰렸습니다.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한국 반도체 매수 의견까지 더해진 결과인데요. SK 하이닉스에도 1조 4천억 원 가까이 이제 순매수가 몰려서 합산을 해보면 6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9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산 종목은 거의 뭐 반도체 투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9월 시장 반도체 부활로 강세 요인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약진이 증시 상승을 주도를 했고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작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 시작하면서 강세를 불러온 두 번째 요인,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기대감일 텐데요.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좀 논쟁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물러났는데요. 그럼에도 개인들이 9월 들어서 7조 원 가량 코스피를 순매도를 보인 것 보면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우호적인 재료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또 여당 지도부가 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를 했고요. 코스피 5천 시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또 밝혔고 더 나아가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이 증시 부양이라는 같은 정책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들은 앞으로도 시장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0월인데요. 9월에 좋은 흐름이 이어져야 할 텐데 10월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9월 시작되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좀 다소 보수적이었는데 9월 전망이 좀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10월 증권사들의 코스피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11시에 방영하는 마켓인사이트 시간에 매달 이제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직접 설문조사에서 시장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센터장들이 제시한 코스피 밴드를 미리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센터장들이 제시한 코스피 밴드 상단을 보면 대체로 3,500을 넘고 있습니다. LS증권과 키움증권이 3,600선까지도 상단을 제시를 했고요. 하나증권은 이제 시나리오별 두 가지 지수 밴드를 가정을 했는데 과거 강세장에 대입할 경우 3,800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놨습니다. 물론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밴드 하단을 보면 3,100에서 3,200까지도 이제 열어두고 있고 그만큼 밴드 폭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낙가는 좀 위험하겠지만 코스피 밴드 상단이 더 올라갔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내일 마켓인사이트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예상과 달리 이제 강세장으로 마무리가 됐고 10월도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이 약세장입니다. 2000년 이후에 10월 평균 코스피 등락률이 마이너스 1.2%였고요. 추석 연휴와 맞물린 수급 공백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낙가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그대로 쓸 수 있고 통합할 경우 1대1 비율로 전환됩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자세한 내용 그리고 시장 평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그럼 이제 동일한 비율로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대1 비율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 두 회사의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정한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글로벌 항공사 합병 사례를 봐도 대부분 1대1로 이뤄졌습니다. 2008년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 2011년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통합 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카드사 제휴 마일리지의 전환 비율인데요. 1대 0.82로 결정되면서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일리지 가치는 대한항공이 1마일당 15원, 아시아나항공은 1마일당 11원에서 12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해 1마일지를 적립하는 데에도 대한항공은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시장 가치가 다른 거죠. 이 때문에 제휴 부문에서는 1대 0.7 수준의 비율이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은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마일 적립에 들인 비용, 시장 가치 등 소비자의 가장 유리한 선택지만 선정한 결과 기대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도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그대로 쓰지 않고 대한항공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려는 수요가 많을까요? 네,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은 10년 내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마일리지를 전량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의 마일리지를 모두 가진 경우에는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를 활용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6만 마일리지와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1만, 제휴 1만 마일리지를 각각 보유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면요. 기존 6만에 더해서 1대1로 전환되는 아시아나 탑승 1만, 그리고 1대 0.82로 전환되는 제휴 8,200 마일리지를 얻게 됩니다. 총 7만 8,200 마일리지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성수기 기준 7만 마일리지가 필요한 한국, 미국 일반석 항공권을 발권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2조 7천억 원이고요. 아시아나는 9,2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측을 합쳐서 약 3조 6천억 원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셈입니다. 네, 사실 대한항공이 지난 6월에도 통합 방안을 제출했다가 반려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위도 받아들일만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네, 6월에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했을 때 당일 반려됐거든요. 그때 이제 최초 통합안에는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마일리지가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소멸을 전제로 이 사용처가 축소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2차 통합안을 다시 제출했고요.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오늘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배임죄가 7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됨에 따라 기업 경영 활동에 보다 활력이 생길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문한 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사실 배임죄 폐지였는데요. 결국 배임죄 폐지하기로 됐군요. 네, 우선 배임죄는 보통 업무 과정에서 자기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이 이익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배임죄의 구속 요건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실제 정부가 최근 배임죄 판례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배임죄의 구속 요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또 기업과 무관한 민생 분야나 가상자산 범죄 등 새로운 경제 범죄 유형에도 배임죄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의가 없고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라면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임죄 폐지에 따라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임직원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리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배임죄로 다루온 일부 범죄는 여전히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대체 입법은 배임죄의 요건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사책임 전환 등을 통해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해 가장 널리 쓰이는 형법상 배임죄부터 없애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문제도 같이 검토했지만 형법상 배임죄와 구속요건이 같아 사실상 기소되는 건수가 거의 없었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라는 한계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가 해결된 후 추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배임죄 폐지 이외에도 과도한 경제 형벌을 개선하는 조치들도 발표됐습니다. 경미한 위반엔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요? 네, 오늘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보면요. 우선 개편하기로 한 110개 경제형벌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화물트럭 소유자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개조한 경우 지금은 징역 1년 이하 처벌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금융규제 손질도 이뤄지는데요.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개인신용평가사가 개인신용정보 수집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징역형 대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최저임금법 관련 양벌 규정을 손봐 사업주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재개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처벌 수위나 양벌 조항 등 개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네, 우선 경제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의 의사결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경영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대한상인은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게 돼 있는 양벌 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와 중복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다면서 경제형벌에 대한 정량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연내에 배임죄 폐지에 대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입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배임 행위를 유형화한 입법 사례도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법제화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주간 시세 통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 지수를 활용해 새 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폐지까지 얘기될 정도로 주간 지수에 대한 불신이 왜 이렇게 큰 겁니까? 예, 현재 시장에 발표되는 지수마다 시세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의 주간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크게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인 부동산 R114, 또 KB국민은행 이렇게 세 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각 지수 간의 격차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통계 수치 빨간색인데요.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파란색인 실거래가 지수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주간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가격 급등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사 기간 동안 표본에 해당하는 단지에 거래가 없는 경우 유사 사례를 참고하게 되는데 이 유사 사례조차 거래가 없을 수도 있으면 지수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음마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띄워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음마아파트가 한 번 거래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11년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간 단위로 이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보신 것처럼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간지수 통계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인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해당 연구 용역은 지난 7월 달에 종료됐고 현재 최종 보고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부동산원도 주택통합정보 분석 모형 개선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를 했고 올 연말까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값 통계 모형을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네, 주간 통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표를 대체할 방안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주간 통계는 아예 없애버리고 실거래가 지수를 활용해서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특히 주간 실거래가 지수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가 지수를 개발할 경우 법정동 단위에 좀 더 촘촘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지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유형의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 밖에 매도 호가를 바탕으로 매물 가격 지수를 개발하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공공성을 띄어서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대만족입니다. 추정 분담금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용적 인센티브를 준다 하기에 앞으로 공공 재개발하는데 재정 비용이 최대 용적률 자체를 1.3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국회에서 법안 발의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